차가운 빗줄기가 도시의 아스팔트를 때리는 소리가 세상의 모든 소리를 집어삼킬 듯했다. 쾅 하고 닫히는 현관문 소리는 이수연의 심장에 밝힌 비수와도 같았다.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그녀의 세상이었던 공간이 이제는 철저히 그녀를 거부하는 차가운 벽이 되어버렸다. 얇은 원피스 한 장만 걸친 그녀의 몸 위로 쏟아지는 비는 살을 애는 듯 차가웠지만 남편 강민호가 퍼부었던 말들만큼 그녀의 영혼을 얼어붙게 하지는 못했다. 더러운 가난뱅이, 내 주제를 알아야지. 이제 이 집에서 내 인생에서 당장 꺼져갓. 인쇄된 이혼 서류가 빗물에 젖어 그녀의 발치에서 흉물스럽게 번지고 있었다. 그의 곁에는 화려하게 치장한 낯선 여자가 경멸 어린 시선으로 그녀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들의 웃음소리가 빗소리를 뚫고 환청처럼 그녀의 귓가를 맴돌았다. 모든 것이 거짓말이었다. 지난 3년간의 결혼 생활, 소박하지만 행복하다고 믿었던 순간들, 미래를 함께 그리던 약속들.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재가 되어 흩어졌다. 수연은 멍하니 발걸음을 옮겼다.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아무런 생각도 떠오르지 않았다. 텅 빈 지갑 갈아입을 옷 한 벌조차 없는 처지. 세상에 정말로 혼자 버려졌다는 절망감이 파도처럼 그녀를 덮쳤다. 도시의 불빛은 화려했지만 그 어떤 빛도 그녀를 비추지 않았다. 빗물인지 눈물인지 모를 액체가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녀는 그저 비틀거리며 걸었다. 사람들은 우산을 쓴 채 무심히 그녀를 스쳐 지나갔고 자동차들은 헤드라이트를 번쩍이며 무릉덩이를 튀기고 달렸다. 모든 것이 흐릿하고 비현실적이었다. 그녀의 세상은 무너져 내렸고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발목이 꺾이는 것을 느끼며 그녀는 힘없이 주저앉았다. 아스팔트의 차가운 감촉이 흠뻑 젖은 원피스를 뚫고 맨살에와 닿았다. 이대로 모든 게 끝나버렸으면 좋겠다고, 이 지독한 고통이 멈추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그때 강렬한 헤드라이트 불빛이 그녀의 시야를 하얗게 물들였다. 날카로운 타이어 마찰음이 고막을 찢을 듯 울려 퍼졌다. 그녀는 반사적으로 눈을 감았다. 하지만 예상했던 충격은 오지 않았다. 대신 모든 소음이 멎은 듯한 정적이 흘렀다. 수연이 천천히 눈을 떴을 때 그녀의 코앞에 검은색 세단이 멈춰서 있었다. 그리고 차에서 한 남자가 내렸다. 그는 값비싼 검은색 우산을 들고 있었지만 정장의 어깨 한쪽은 이미 비에 젖어 있었다. 남자는 그녀에게 천천히 다가왔다. 빗줄기 속에서도 그의 윤곽은 놀라울 정도로 뚜렷했다. 잘 다듬어진 머리카락, 날카로운 콧날, 그리고 감정을 전혀 읽을 수 없는 깊은 눈동자. 그는 세상의 모든 번뇌와는 동떨어진 사람처럼 보였다. 남자는 아무 말 없이 그녀를 내려다보았다. 그의 시선에는 경멸도 동정도 아닌 그저 무심하고 건조한 관찰만이 담겨 있었다. 수연은 그 시선 아래에서 자신이 한없이 초라하고 비참하게 느껴졌다. 괜찮습니까? 낮은 목소리가 빗소리를 뚫고 울렸다. 그 목소리 역시 그의 표정처럼 아무런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다. 수연은 대답할 기력이 없었다. 그저 고개를 떨군 채 떨기만 했다. 남자는 잠시 침묵하더니 들고 있던 우산을 그녀의 머리 위로 기울였다. 갑자기 쏟아지던 비가 멎자 수연은 저도 모르게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다. 그의 이름은 강지욱이었다. 스타라이트 캐피탈의 대표. 수천억의 자금을 움직이며 MA 시장의 판도를 바꾸는 냉혹한 승부사. 그에게 시간은 금이었고 감정은 사치였다. 중요한 계약을 앞두고 예민해져 있던 그는 길 한복판에 쓰러진 여자 때문에 차를 멈춘 자신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었다. 그냥 지나치면 그만이었다. 비에 젖은 생쥐꼴을 한 여자는 그의 인생과 단 1초도 겹칠 이유가 없는 사람이었다.
하지만 차가운 절망으로 가득 찬 그러면서도 기이할 정도로 맑은 그녀의 눈동자를 본 순간 그는 차마 엑셀을 밟을 수 없었다. 그의 죽은 어머니를 떠올리게 하는 눈이었다. 모든 것을 포기한 듯 공허하면서도 그 안에 마지막 순수를 담고 있던 눈, 지욱은 짧게 한숨을 내쉬었다. 이것은 변덕이다. 곧 사라질. 그는 스스로에게 그렇게 되뇌었다. 일어서요. 그의 말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거부할 수 없는 힘이 실려 있었다. 그는 손을 내밀지 않았다. 그저 그녀가 스스로 일어나길 기다릴 뿐이었다. 수연은 남자의 마른 구둣발 끝을 보며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짜 간신히 몸을 일으켰다. 몸이 천근만근 무거웠고 머리는 끔찍하게 어지러웠다. 그녀가 비틀거리자 지욱은 순간적으로 그녀의 팔을 붙잡았다. 그의 손길은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았지만 그 단단함이 무너져 내리던 그녀를 붙드는 유일한 지지대처럼 느껴졌다. 결국 지욱은 그녀를 자신의 차 뒷좌석에 태웠다. 값비싼 가죽 시트가 젖는 것을 개의치 않는 듯했다. 그는 자신의 비서에게 전화를 걸어 짧게 용무를 지시한 뒤 가장 가까운 병원 응급실로 향했다. 병원으로 가는 내내 차 안에는 침묵만이 흘렀다. 수연은 창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도시의 야경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저 불빛 어딘가에 자신의 집이 있다고 믿었는데 이제 그녀에게 돌아갈 곳은 없었다. 옆에서 들려오는 지욱의 낮은 숨소리가 어색하고 비현실적으로 느껴졌다. 그는 왜 자신을 돕는 걸까? 이 남자는 누구일까? 수많은 질문이 머릿속을 맴돌았지만 그녀는 입을 열 수 없었다. 모든 에너지가 고갈된 듯 그녀의 의식은 점점 희미해져 갔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수연은 거의 탈진 상태였다. 지욱은 병원비를 수납하고 그녀를 위한 1인실을 잡는 모든 과정을 군더더기 없이 처리했다. 그는 마치 익숙한 비즈니스를 처리하는 것처럼 보였다. 의사와 간호사에게 몇 마디를 나눈 뒤 그는 조용히 병실을 나섰다. 잠들기 직전 수연은 문가에 서서 자신을 바라보던 그의 마지막 눈빛을 어렴풋이 기억했다. 그 무심한 눈동자 깊은 곳에 아주 희미하게 스쳐 지나간 감정의 파편. 그것이 무엇이었는지 그녀는 알 수 없었다. 다음 날 아침 수연은 낯선 병실 천장을 보며 눈을 떴다. 온몸이 욱신거렸지만 어젯밤의 지독한 한기는 사라지고 없었다. 따스한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와 병실 안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다. 간밤의 일들이 꿈이 아니었음을 증명하듯 그녀는 병원복을 입고 있었다. 주변을 둘러보았지만 아무도 없었다. 그 남자는 떠나고 없었다. 역시 하룻밤의 변덕이었을까. 허탈한 웃음이 나왔다. 세상에 아무런 대가 없는 친절은 없다고, 특히 그처럼 모든 것을 가진 남자에게는 더욱 그럴 것이라고 생각했다. 몸을 일으키려던 그녀는 침대 옆 작은 협탁 위에 놓인 것을 발견했다. 깨끗한 새, 옷 한 벌과 작은 쇼핑백, 그리고 그 아래에 놓인 명함 한 장이었다. 그녀는 천천히 손을 뻗어 명함을 집어들었다. 스타라이트 캐피탈 대표 강지욱. 명함은 심플하고 고급스러웠다. 그리고 명함 뒷면에는 단단하면서도 유려한 필체로 짧은 메모가 적혀 있었다. 일자리가 필요하다면 연락해요. 그 문장은 명령도 부탁도 아닌 그저 하나의 사실을 통보하는 듯한 건조한 어조를 담고 있었다. 수연은 명함을 든 채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다. 벼랑 끝에 내몰린 그녀에게 그 짧은 문장은 독이 든 성배처럼 느껴졌다. 그것은 구원일까 아니면 또 다른 절망의 시작일까? 어젯밤 빗속에서 마주쳤던 그의 알 수 없는 눈동자가 다시 떠올랐다. 그녀는 아직 알지 못했다. 그와의 만남이 그녀의 인생을, 그리고 그의 인생 전체를 송두리째 뒤흔들 거대한 운명의 서막이었음을. 병원에서의 며칠은 수연에게 낯설고 비현실적인 시간이었다.
간호사들은 친절했지만 그들의 눈빛 속에는 값비싼 1인실에 어울리지 않는 행색의 그녀에 대한 숨길 수 없는 호기심이 담겨 있었다. 모든 비용은 이미 강지욱이라는 이름으로 완납된 상태였다. 그녀는 그가 남기고 간 옷으로 갈아입었다. 특별한 장식 없는 평범한 디자인이었지만 고급스러운 원단이 피부에 닿는 감촉은 그녀가 평생 입어온 옷들과는 차원이 달랐다. 그녀는 창가에 서서 복잡하게 얽힌 서울의 도로를 내려다보았다. 저 많은 길 중에 그녀가 갈 수 있는 길은 단 하나도 없었다. 친정은 오래전 연이 끊겼고 의지했던 친구들은 그녀의 결혼과 함께 멀어졌다. 강민호가 그녀의 세상 전부라고 믿었던 어리석음의 대가였다. 그녀의 손에는 여전히 그가 남긴 명함이 들려 있었다. 일자리가 필요하다면 연락해요. 이 문장은 거미줄처럼 그녀의 마음을 올가매고 있었다. 그것은 마지막 동아줄이었지만 그 줄의 끝이 어디로 이어져 있을지 알 수 없어 두려웠다. 그의 무심한 눈동자, 감정 없는 목소리. 그는 선의를 베푸는 사람처럼 보이지 않았다. 어쩌면 더 끔찍한 나락으로 그녀를 끌어내릴 위험한 인물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녀에게 선택지가 있었던가. 퇴원 수속을 밟고 병원 문을 나서는 순간 그녀는 다시 차가운 현실과 마주해야 했다. 당장 오늘 밤 잠을 잘 곳도 한 끼 식사를 해결할 돈도 없었다. 결국 절망은 의심을 눌렀다. 수연은 공중전화로 다가가 떨리는 손으로 명함에 적힌 번호를 눌렀다. 전화는 의외로 비서로 보이는 침착한 목소리의 남자가 받았다. 수연이 조심스럽게 자신의 이름을 밝히자 그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는 듯 막힘없이 응대했다. 이수연 씨 대표님께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지금 계신 곳을 말씀해 주시면 차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그의 말투는 지극히 사무적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수연을 혼란스럽게 했다. 기다리고 있었다니 마치 그녀가 전화할 것을 확신하고 있었다는 듯한 태도였다. 잠시 후 병원 앞에 검은색 세단 한 대가 부드럽게 멈춰섰다. 운전기사는 말없이 그녀를 위해 뒷좌석 문을 열어주었다. 차에 오르자마자 그녀는 다시 한번 자신과 어울리지 않는 호사스러움에 압도당했다. 차는 서울의 중심부 하늘을 찌를 듯 솟아있는 초고층 주상복합 건물 앞에 멈췄다. 로비에 들어서자 눈부신 대리석과 화려한 샹들리에가 그녀를 맞았다. 모든 것이 꿈처럼 느껴졌다. 전용 엘리베이터는 꼭대기층인 펜트하우스 앞에서 멈췄다. 문이 열리자 비서라고 자신을 소개한 김민석 실장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쪽입니다. 김 실장은 그녀를 안으로 안내했다. 현관에 들어서는 순간 수연은 숨을 멈췄다. 거실이라고 부르기에는 너무나 광활한 공간이 눈앞에 펼쳐졌다. 삼면이 통유리로 되어 있어 서울의 전경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져 있었고 바닥부터 천장까지 닿는 거대한 서가에는 분야를 알 수 없는 책들이 빈틈없이 꽂혀 있었다. 하지만 그 압도적인 풍경에도 불구하고 공간은 기묘할 정도로 차갑고 공허했다. 가구들은 최고급이었지만 모두 검은색, 흰색, 회색의 무채색이었고 사람의 온기가 느껴지는 장식품은 단 하나도 없었다. 이곳은 생활하는 집이라기보다는 잘 꾸며진 거대한 유리상자나 박물관처럼 보였다. 이곳의 주인인 강지욱이라는 남자를 그대로 빼닮은 공간이었다. 대표님께서는 지금 자리에 안 계십니다. 당분간 이곳에서 지내시면서 집안 관리와 식사 준비를 맡아주시면 됩니다. 김 실장이 그녀에게 업무를 설명했다. 필요한 모든 것은 구비되어 있습니다. 저쪽이 이수연 씨가 사용하실 방입니다. 대표님의 서재와 침실에는 허락 없이 출입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그녀를 바라보았다. 대표님께 사적인 질문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의 마지막 말은 부드러운 경고였다.
수연은 그저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그녀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다. 강지욱은 거의 집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는 새벽같이 나갔다가 별들이 서울의 야경을 수놓는 깊은 밤이 되어서야 돌아왔다. 수연은 거대한 집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홀로 보냈다. 처음 며칠 동안 그녀는 유령처럼 조용히 움직였다. 먼지 한 톨 없이 깨끗한 집을 청소하고 사용한 흔적 없는 주방에서 홀로 식사를 해결했다. 밤이 되면 통유리 너머로 반짝이는 도시의 불빛을 보며 자신의 신세를 한탄했다. 화려한 감옥에 갇힌 기분이었다. 하지만 시간은 절망을 조금씩 무디게 만들었다. 그녀는 언제까지나 슬픔에 잠겨 있을 수만은 없다고 생각했다. 이곳에서 쫓겨나면 다시 길거리로 내몰릴 뿐이었다. 그녀는 자신에게 주어진 유일한 일, 이 차가운 공간을 관리하는 것에 집중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우선 텅 비어 있던 냉장고를 신선한 식재료로 채웠다. 그리고 저녁 시간이 되면 강지욱을 위해 정성껏 저녁 식사를 준비했다. 그가 돌아와서 먹을지 안 먹을지는 알 수 없었지만 그것이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도리라고 생각했다. 따뜻한 밥과 갓 끓인 된장찌개, 몇 가지 소박한 반찬들. 그녀가 차린 밥상은 화려한 펜트하우스와는 어울리지 않았지만 유일하게 온기가 담긴 것이었다. 강지욱은 변화를 즉시 알아차렸다. 그는 후각이 예민한 편이었다. 늘 소독약 냄새와 희미한 방향제 냄새만 나던 집에 어느 날부턴가 구수한 밥 냄새와 음식 냄새가 배기 시작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밤늦게 돌아와 식탁 위에 정갈하게 차려진 밥상을 보았을 때 잠시 걸음을 멈추었다. 수십 년 전 돌아가신 어머니가 차려주셨던 밥상과 닮아 있었다. 그는 배가 고프지 않다고 생각했지만 자신도 모르게 식탁에 앉아 숟가락을 들었다. 음식은 자극적이지 않고 담백했다. 마치 그의 속을 달래주기라도 하는 것처럼. 그날 이후로 그는 밖에서 저녁을 해결하는 횟수를 줄였다. 물론 그는 수연과 마주치지 않기 위해 그녀가 잠든 후에야 조용히 식사를 했다. 그는 그녀의 존재를 애써 무시하려 했지만 그녀가 남긴 흔적들은 그의 철옹성 같던 일상에 미세한 균열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어느 날 아침 그는 거실 테이블 위에 놓인 작은 유리병을 발견했다. 그 안에는 길가에서 주워온 것으로 보이는 작은 들꽃 한 송이가 꽂혀 있었다. 그 작고 소박한 생명체가 차갑고 미니멀한 공간 속에서 이질적이면서도 기묘한 조화를 이루고 있었다. 그는 잠시 그것을 바라보다가 이내 고개를 저으며 출근했다. 사소한 변덕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스스로를 타일렀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수연은 거실에서 들려오는 둔탁한 소리에 잠에서 깼다. 시계를 보니 새벽 2시가 넘은 시간이었다. 무슨 일인가 싶어 조심스럽게 방을 나섰다. 어둠 속에서 강지욱이 현관에 쓰러질 듯 비틀거리고 있었다. 평소의 흐트러짐 없는 모습과는 달리 그의 넥타이는 비뚤어져 있었고 온몸에서는 지독한 술 냄새가 풍겼다. 대표님. 수연이 조심스럽게 부르자 그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초점은 흐릿했다. 그는 수연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는 듯했다. 그가 휘청거리며 한 걸음 다가오다 소파에 부딪히며 넘어질 뻔했다. 수연은 저도 모르게 달려가 그의 팔을 붙잡았다. 괜찮으세요. 부축해 드릴게요. 그녀의 손이 닿자 그의 몸이 순간 굳어졌다. 그는 맹렬한 기세로 그녀의 팔을 붙잡았다. 그의 악력은 너무나 강해 수연은 저도 모르게 신음을 흘렸다. 너. 그는 흐릿한 눈으로 그녀를 한참 동안 응시했다. 그의 눈동자 속에는 짙은 고통과 그리움 그리고 알 수 없는 분노가 뒤섞여 있었다. 수연은 그의 기세에 눌려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다. 그의 입술이 천천히 열렸다. 하지만 그녀의 이름을 부른 것이 아니었다. 서연아,
민서연, 그의 입에서 나온 것은 낯선 여자의 이름이었다. 그 목소리에는 찢어질 듯한 슬픔과 애절함이 담겨 있었다. 수연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그는 지금 그녀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를 통해 과거의 어떤 여인을 보고 있었다. 그 이름을 부른 직후 그의 눈에서 힘이 풀리며 무거운 몸이 그녀에게로 쓰러졌다. 수연은 간신히 그를 부축하며 그의 감춰진 과거에 대한 깊은 의문과 함께 그의 무게를 온몸으로 감당해야 했다. 지끈거리는 두통과 함께 강지욱은 잠에서 깼다. 익숙한 자신의 침실 천장이었지만 어젯밤의 기억은 안개처럼 흐릿했다. 지독한 위스키의 맛, 계약 성사를 축하하던 파트너들의 얼굴, 그리고 그의 미간이 찌푸려졌다. 그리고 비틀거리며 현관에 들어섰을 때 자신을 부축하던 가녀린 손길과 걱정 어린 눈동자가 떠올랐다. 이수연. 그는 자신의 통제력을 잃고 그녀 앞에서 무너지는 모습을 보였다. 최악은 그것이 아니었다. 그는 술 기운 속에서 봉인해 두었던 이름을 결코 입에 담아서는 안 될 그 이름을 부르고 말았다. 민서연. 그 이름은 그의 심장에 밝힌 파편이자 그의 삶을 움직이는 동력이었다. 지욱은 거칠게 머리를 쓸어 넘겼다. 후회와 자기 혐오가 밀려왔다. 감정은 약점이다. 아버지는 그렇게 무너졌다. 그는 결코 아버지의 전철을 밟지 않겠다고 심장을 얼리고 오직 복수만을 위해 살겠다고 맹세했었다. 그런데 이름 모를 여자 하나가 그의 삶에 들어와 그 단단한 결심을 뒤흔들고 있었다. 그는 당장 그녀를 해고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위험한 변수는 초기에 제거하는 것이 맞다. 하지만 어째서인지 그는 그럴 수가 없었다. 스타라이트 캐피탈의 대표실, 서울의 금융가를 한눈에 내려다보는 최고층에 위치한 그의 사무실은 펜트하우스와 마찬가지로 차갑고 기능적이었다. 오직 거대한 모니터들만이 벽면을 채우고 있었고 그 안에는 전 세계의 주식 시세와 기업 정보가 쉴 새 없이 흘러가고 있었다. 이곳이 바로 강지욱의 왕국이자 전쟁터였다. 그는 모니터에 떠 있는 태아그룹의 로고를 응시했다. 그의 눈빛은 얼음장처럼 차갑게 가라앉았다. 태아그룹, 현재 대한민국 재계 서열 5위의 거대 제국. 하지만 지욱에게 태아는 아버지를 죽음으로 내몰고 그의 모든 것을 앗아간 원수일 뿐이었다. 그의 아버지 강진혁은 천재적인 바이오 공학자였다. 젊은 시절 그는 당시에는 작은 제약회사의 사장이었던 차유진과 의기투합하여 혁신적인 신약 기술을 개발했다. 아버지는 차유진을 친구이자 동반자라고 믿었다. 하지만 차유진은 아버지의 뒤통수를 쳤다. 그는 신약의 핵심 기술을 빼돌리고 오히려 아버지에게 산업 스파이라는 누명을 씌웠다. 언론은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연일 대서특필했고 아버지는 하루아침에 희대의 사기꾼으로 전락했다. 결국 회사는 헐값에 태아에 넘어갔고 아버지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졌다. 그의 불행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다. 그에게는 목숨보다 사랑했던 연인 민서연이 있었다. 서연의 아버지는 강진혁의 동료 연구원이자 차유진의 비리를 증언해줄 유일한 사람이었다. 하지만 증언을 약속한 날 서연의 가족은 의문의 교통사고로 모두 사망했다. 경찰은 단순한 빗길 사고로 종결했지만 지욱은 그것이 차유진의 지심을 직감했다. 서연의 죽음은 그의 남은 영혼마저 파괴했다. 그는 그날 이후로 웃음을 잃었고 마음의 문을 닫았다. 그의 삶의 목표는 단 하나, 태아그룹을 무너뜨리고 차유진을 아버지가 떨어졌던 그 나락으로 똑같이 끌어내리는 것이었다. 그는 피를 깎는 노력 끝에 미국 월스트리트에서 명성을 얻었고 막대한 자본을 가지고 한국으로 돌아와 스타라이트 캐피탈을 설립했다. 그리고
지금 그는 복수를 위한 마지막 단계를 준비하고 있었다. 대표님. 김민석 실장이 들어와 서류철 하나를 내밀었다. 요청하신 차유진 회장의 개인 정보입니다. 지욱은 서류를 넘겨보았다. 차유진은 빈틈없는 노인이었다. 불법적인 비자금이나 숨겨둔 여자 같은 흔한 약점조차 찾기 힘들었다. 그는 철저하게 자신을 관리하며 살아온 인물이었다. 지욱의 시선이 서류의 한 부분에서 멈췄다. 가족 관계란이었다. 차유진에게는 일찍 죽은 아들이 하나 있었고 그 아들이 남긴 유일한 혈육인 손녀 차민서가 있었다. 하지만 그 손녀 역시 20년 전 어머니와 함께 교통사고로 실종된 상태였다. 당시 7살이었던 아이는 시신조차 찾지 못했고 법적으로는 사망 처리되었다. 보고서의 마지막 줄에는 흥미로운 내용이 적혀 있었다. 차 회장은 외견상 손녀의 죽음을 받아들인 듯 보이나 20년간 비공식적으로 국내외의 모든 실종 아동센터와 흥신소를 통해 손녀를 찾아왔다는 정황이 있음. 이는 현재까지 그의 유일하게 알려진 감정적 약점임. 지욱은 코웃음을 쳤다. 수많은 사람들의 가정을 파괴한 자가 자신의 핏줄은 그토록 애타게 찾고 있다는 사실이 역겨웠다. 그는 이 정보를 일단 머릿속에 담아두었지만 복수 계획에 직접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죽은 손녀가 어떻게 그의 약점이 될 수 있단 말인가. 그는 서류를 닫고 다시 태아그룹의 지배구조 분석 자료에 집중했다. 그의 복수는 감정이 아닌 차가운 숫자로 이루어질 것이었다. 그날 밤 지욱은 평소보다 늦게 펜트하우스로 돌아왔다. 온 집안은 어두웠지만 주방에서 흘러나오는 희미한 불빛과 함께 따뜻한 음식 냄새가 그의 코끝을 스쳤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발걸음을 그쪽으로 향했다. 식탁 위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닭죽 한 그릇과 작은 메모가 놓여 있었다. 숙취에 좋다고 들었습니다. 편히 주무세요. 간결한 문장이었지만 그 안에는 서투른 온기가 담겨 있었다. 어젯밤 그가 술에 취해 보였던 추태에 대한 원망이나 비난은 없었다. 그저 조용한 배려만이 있을 뿐이었다. 지욱은 잠시 그 자리에 서 있다가 의자를 빼고 앉았다. 천천히 닭죽을 한 숟가락 더 입에 넣었다. 부드럽고 따뜻한 온기가 속을 채우며 지독했던 숙취가 조금은 가라앉는 듯했다. 그는 왜 이 여자를 내보내지 못하는 것일까? 그녀의 존재는 계획에 없는 변수이며 불필요한 감정을 자극하는 위험 요소일 뿐인데 그는 그녀의 순수함과 배려가 자신이 복수를 위해 버렸던 과거의 모습을 떠올리게 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그의 얼어붙은 세계에 피어난 작은 들꽃과 같았다. 뽑아버려야 마땅했지만 어째서인지 차마 손을 댈 수가 없었다. 한편 강남의 한 고급 오피스텔에서는 강민호가 애인인 오혜진의 눈치를 보며 와인을 따르고 있었다. 그는 수연을 버리고 재벌가의 딸인 혜진을 선택함으로써 인생 역전에 성공했다고 믿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혜진은 그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부와 권력에 복종하는 잘생긴 애완견으로 취급했다. 그는 매일같이 그녀의 변덕과 무시를 견뎌야 했다. 그러던 중 그는 우연히 친구에게서 놀라운 소식을 들었다. 이수연을 서울에서 가장 비싼 주상복합 건물에서 봤다는 것이었다. 처음에는 믿지 않았지만 친구가 보내준 멀리서 찍힌 흐릿한 사진 속에는 분명히 수연의 모습이 있었다. 그녀는 고급 세단에서 내리고 있었다. 민호의 속에서 시커먼 질투와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자신을 버리고 떠난 줄 알았던 전 부인이 자신보다 더 좋은 환경에서 지내고 있다는 사실을 견딜 수 없었다. 그년이 감히 분명 나이 많은 늙은이를 물었을 거야. 그는 추악한 상상을 하며 이를 갈았다. 그녀가 어떻게 지내는지, 누구와 함께 있는지 반드시 알아내서 그 행복을 망가뜨려야 직성이 풀릴 것 같았다.
그는 수연이 살고 있다는 그 건물의 주소를 알아내기 위해 수소문하기 시작했다. 위험한 불씨가 이제 막 온기를 찾기 시작한 수연의 삶을 향해 조용히 타오르기 시작하고 있었다. 강지욱의 펜트하우스에서의 삶은 조용한 호수에 돌을 던진 듯 수연의 일상에 작은 파문을 일으키며 점차 익숙해져 갔다. 그녀는 더 이상 화려한 감옥에 갇힌 죄수처럼 느끼지 않았다. 오히려 이 거대하고 텅 빈 공간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조금씩 채워나가는 것에 소소한 기쁨을 발견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창밖으로 떠오르는 해를 보고 정갈하게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집안 곳곳을 쓸고 닦으며 그녀는 무너졌던 삶의 루틴을 되찾았다. 그녀가 가져온 유일한 소지품인 것이 테이블 위의 작은 들꽃은 매일 신선한 물을 공급받으며 꿋꿋하게 생명력을 유지했다. 그것은 마치 수연 자신의 모습과도 같았다. 모든 것을 잃은 잿더미 속에서도 어떻게든 다시 뿌리를 내리고 살아남으려는 의지. 그녀와 강지욱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은 여전히 높고 단단했지만 그 역시 미세한 변화를 겪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그녀를 투명인간처럼 대하지 않았다. 가끔 식탁에서 마주칠 때면 짧게 목례를 하기도 했고, 한 번은 그녀가 끓인 미역국을 먹고는 무심하게 괜찮군 이라고 한마디 던지기도 했다. 그 짧은 한마디의 수연은 하루 종일 심장이 두근거렸다. 그에게는 별 의미 없는 말이었을지 몰라도 세상으로부터 철저히 버려지고 부정당했던 그녀에게는 자신의 존재가 희미하게나마 인정받는 듯한 기분이었다. 그녀는 그가 가진 깊은 상처와 슬픔을 어렴풋이 짐작했지만 김 실장의 경고를 기억하며 감히 선을 넘으려 하지는 않았다. 그저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따뜻한 밥 한 끼로라도 그의 얼어붙은 마음을 녹여줄 수 있기를 바랄 뿐이었다. 그 위태로운 평화는 예고 없이 찾아온 불청객에 의해 산산조각났다. 그날 오후 수연은 식료품을 사기 위해 잠시 아파트 단지 내의 마트로 향했다. 로비로 들어서는 순간 익숙하면서도 끔찍한 목소리가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이수연 심장이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는 것 같았다. 강민호였다. 그는 어떻게 이곳을 알았는지 며칠 동안 잠복이라도 한 듯 초췌하면서도 광기 어린 눈으로 그녀를 노려보고 있었다. 그는 수연의 앞을 막아서며 비열한 미소를 지었다. 꼴이 아주 좋아졌네. 이런 데서 다 살고. 어떤 늙은이를 물었는지 수완도 좋아.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비수처럼 그녀의 가슴에 밝혔다. 주변 사람들이 수군거리며 그들을 쳐다보기 시작했다. 수연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그를 지나치려 했다. 비켜, 당신하고는 할 말 없어. 하지만 민호는 그녀의 팔을 거칠게 붙잡았다. 할 말이 왜 없어? 위자료는 줘야지 안 그래? 네가 이렇게 잘 사는데 빈털터리로 쫓겨난 전 남편한테 그 정도는 해줘야 하는 거 아니야. 그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고 사람들의 시선은 더욱 노골적으로 변했다. 수치심에 눈물이 핑 돌았다. 이거나 당신이 바람 펴서 나를 버렸잖아. 수연이 소리쳤지만 민호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그는 오히려 더러운 창녀를 대하듯 그녀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시끄럽고 돈이나 내놔. 당장 500만 원만 줘. 안 그러면 네가 여기서 몸 팔면서 사는 거 네 새로운 주인님한테 다 까발릴 테니까. 그때였다. 그 손 놓지. 얼음처럼 차갑고 낮은 목소리가 로비 전체에 울려 퍼졌다. 모든 소음이 거짓말처럼 멎었다. 강지욱이었다. 중요한 서류를 읽고 다시 돌아온 그는 로비에서 벌어지는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평소처럼 무표정했지만 그의 눈동자는 분노로 이글거리고 있었다. 그는 천천히 그들에게 다가왔다. 그의 발걸음 소리는 마치 사형수의 마지막을 알리는 소리처럼 무겁게 울렸다. 민호는 갑작스러운 그의 등장에 당황했지만
이내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허세를 부렸다. 당신이 이 여자 새 남자야. 내가 전 남편인데 우리끼리 얘기 좀 하겠다는데 무슨 상관이야. 지욱은 민호의 말을 무시했다. 그는 민호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나지막이 말했다. 내가 놓으라고 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상대방의 영혼까지 얼려버릴 듯한 살기가 담겨 있었다. 민호는 저도 모르게 수연의 팔을 놓았다. 지욱은 자연스럽게 수연의 앞을 막아서며 그녀를 자신의 등 뒤로 보호했다. 그리고는 휴대폰을 꺼내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다. 김 실장, 로비로 보안팀 보내. 영업방해 협박 명예훼손으로 고소 준비하고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도 바로 진행해. 저 쓰레기가 다시는 내 건물 100m 안으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그의 말은 간결하고 신속했다. 민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는 상대가 보통 인물이 아님을 그제야 깨달았다. 잠시 후 건장한 보안팀 직원들이 달려와 민호를 양쪽에서 붙잡았다. 민호는 비굴하게 소리치며 발버둥 쳤지만 힘없이 끌려나갔다. 순식간에 폭풍이 지나간 로비에는 침묵만이 남았다. 수연은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온몸을 떨고 있었다. 지욱은 아무 말 없이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뺨 위로 굵은 눈물방울이 하염없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라기보다는 굴욕감과 안도감이 뒤섞인 눈물이었다. 지욱은 자신도 모르게 품 안에서 손수건을 꺼내 그녀에게 건넸다. 평소에 그라면 절대 하지 않을 행동이었다. 수연은 떨리는 손으로 손수건을 받아들고 눈물을 닦았다. 감사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심하게 잠겨 있었다. 그는 아무 대답 없이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다. 펜트하우스로 올라가는 좁은 공간 안에서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수연은 그의 단단한 옆모습을 훔쳐보았다. 자신을 위해 분노해주고 자신을 보호해준 남자. 그녀는 처음으로 그의 차가운 무관심 뒤에 숨겨진 다른 모습을 보았다. 펜트하우스에 도착하자마자 지욱은 그녀를 거실 소파에 앉혔다. 그리고 주방으로 가 차가운 물 한 잔을 가져다 주었다. 마셔요. 그는 여전히 무뚝뚝했지만 그 행동 하나하나에는 서투른 배려가 묻어 있었다. 수연은 물을 마시며 조금씩 안정을 되찾았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다.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죄송해요. 저 때문에 곤란한 일을 겪게 해드려서. 지욱은 그녀의 맞은편에 앉아 그녀를 깊은 눈으로 응시했다. 당신 잘못이 아니야. 그의 짧은 대답은 그 어떤 긴 위로의 말보다 그녀의 마음을 울렸다. 그 순간 그들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투명한 벽에 선명한 균열이 생겨나는 것을 둘은 동시에 느꼈다. 바로 그때 지욱의 태블릿에서 딩 하는 알림음이 울렸다. 김 실장이 보낸 긴급 보고서였다. 감상적인 분위기에 젖어 있던 자신을 질책하며 지욱은 재빨리 일상으로 복귀했다. 그는 태아그룹과 관련된 파일을 열었다. 차유진 회장의 약점을 파고들기 위해 그의 아픈 손가락인 실종된 손녀 차민서의 사건 파일을 다시 검토하던 중이었다. 김 실장은 오래된 아날로그 사진을 고화질로 디지털 복원한 파일을 첨부했다. 지욱은 무심코 파일을 클릭했다. 화면에 20년 전 7살이었던 어린 아이의 사진이 떴다. 해맑게 웃고 있는 귀여운 여자아이였다. 지욱의 시선이 아이의 왼쪽 눈썹 바로 위에 있는 희미한 흉터 자국에 머물렀다. 그리고 그는 숨을 멈췄다. 그의 심장이 거대한 망치로 맞은 듯 쿵 하고 내려앉았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의 시선은 태블릿 화면과 아직도 눈가가 붉어진 채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수연의 얼굴 사이를 미친 듯이 오갔다. 놀랐을 때 동그래지는 눈의 모양, 오똑한 콧날의 선. 그리고 그녀의 왼쪽 눈썹 위 머리카락에 가려져 잘 보이지 않던
바로 그 위치에 있는 아주 희미하고 오래된 흉터. 모든 조각들이 그의 머릿속에서 섬광처럼 맞춰졌다. 말도 안 돼. 그럴 리가 없어. 그의 이성은 필사적으로 부정했지만 그의 심장은 이미 답을 알고 있었다. 복수의 대상인 차유진의 유일한 혈육, 그가 파멸시켜야 할 제국의 사라진 상속녀가 지금 바로 자신의 눈앞에 있었다. 강지욱의 세계가 통째로 흔들렸다. 태블릿 화면 속 7살 아이의 사진과 소파에 앉아 있는 이수연의 얼굴이 겹쳐지며 그의 머릿속에서 거대한 폭발이 일어났다. 지난 수십 년간 오직 복수라는 단 하나의 목표만을 위해 달려온 그의 삶에 상상조차 해본 적 없는 변수가 나타났다. 그는 자신의 표정을 관리하기 위해 필사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했다. 조금이라도 동요를 내비치는 순간 모든 것이 어긋날 수 있었다. 그는 억지로 태블릿 화면에서 시선을 떼고 아무렇지 않은 척 자리에서 일어났다. 급한 업무가 생각났으니 먼저 쉬도록 해요. 그의 목소리는 그 자신도 놀랄 만큼 평온하게 울렸다. 하지만 그의 등 뒤에서 느껴지는 수연의 의아한 시선을 애써 무시하며 그는 자신의 서재로 향했다. 문을 닫고 잠그는 순간 그는 참아왔던 숨을 거칠게 내쉬며 책상에 몸을 기댔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있었다. 서재는 그의 완벽한 통제와 이성을 상징하는 공간이었지만 지금 그곳은 지독한 혼돈의 중심이 되어버렸다. 그는 다시 한번 화면 속 아이의 사진과 이수연의 얼굴을 떠올렸다. 눈썹 위의 흉터. 그것은 단순한 우연의 일치일까? 하지만 그의 직감은 MA 시장에서 수많은 거래를 성공으로 이끌었던 그 동물적인 직감은 아니라고 소리치고 있었다. 그날 밤 지욱은 한숨도 잠들지 못했다. 그는 김 실장에게 이수연이라는 인물의 과거에 대해 알아낼 수 있는 모든 것을 샅샅이 뒤져보라고 지시했다. 다음 날 아침 그가 받은 보고서는 그의 의심을 더욱 증폭시킬 뿐이었다. 이수연은 20년 전 강원도의 한 국도변에서 머리에 피를 흘린 채 발견되었다. 당시 그녀는 사고의 충격으로 모든 기억을 잃은 상태였고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어떤 소지품도 없었다. 결국 그녀는 신원불명의 고아로 처리되어 이수연이라는 새 이름으로 보육원에서 자라났다. 그녀가 발견된 시점과 장소는 차민서와 그녀의 어머니가 탄 차가 절벽 아래로 추락하며 실종된 시점과 장소에서 불과 20km 떨어진 곳이었다. 세상에는 수많은 우연이 존재하지만 이 정도로 기괴하게 맞아떨어지는 우연은 없었다. 그는 모니터에 2개의 파일을 나란히 띄웠다. 차민서 실종 사건 보고서와 이수연의 신상 정보. 모든 퍼즐 조각이 단 하나의 그림을 향해 섬뜩할 정도로 정확하게 맞춰지고 있었다. 만약 이 가설이 사실이라면, 이수연이 정말 차민서라면 그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의 머릿속에서 2개의 목소리가 격렬하게 싸우기 시작했다. 하나는 복수자의 목소리였다. 이것은 하늘이 준 기회다. 그녀를 이용해 차유진의 심장에 비수를 꽂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무기다. 그녀를 그의 눈앞에 데려가 모든 것을 되찾게 한 뒤 내가 그 모든 것을 다시 빼앗아 버려. 그가 느꼈을 희망을 절망으로 바꾸는 것. 그것이야말로 가장 완벽한 복수다. 하지만 다른 목소리가 그의 심장을 붙잡았다. 그녀에게 상처를 줄 건가, 강민호 같은 쓰레기에게 상처받고 눈물 흘리던 모습을 보지 않았나. 세상에 홀로 버려져 고통받던 그녀를 내 복수의 도구로 전락시킬 셈인가. 그녀가 내게 보여준 온기를 내 손으로 직접 짓밟을 셈인가. 그날 이후 지욱의 행동은 미묘하게 변했다. 그는 이전보다 더 많은 시간을 집에서 보냈다. 물론 회사 일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지만 그의 신경은 온통 이수연에게로 향해 있었다. 그는 그녀를 관찰했다. 그녀가 무심코 흥얼거리는 낯선 멜로디, 잠꼬대처럼 중얼거리는 의미를 알 수 없는 단어들, 아주 가끔씩 두통을 호소하며
인상을 찌푸리는 순간까지 그는 그녀의 잃어버린 과거의 파편을 하나라도 찾아내려 했었다. 그는 때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 대화를 걸기도 했다. 어릴 때 기억나는 건 전혀 없습니까? 소파에 앉아 신문을 보던 그가 무심하게 물었다. 수연은 주방에서 과일을 깎다가 잠시 손을 멈추고 고개를 저었다. 네, 아무것도요. 그냥 하얀 눈이 아주 많이 내리는 꿈을 가끔 꿔요. 무섭도록 고요하고 추운 꿈이에요. 그녀의 대답은 그의 의심에 또 하나의 조각을 더했다. 차민서가 실종된 날은 기록적인 폭설이 내린 겨울날이었다. 수연은 지욱의 변화를 눈치챘지만 그 이유를 전혀 다른 방향으로 오해하고 있었다. 강민호 사건 이후 그가 자신을 조금은 다른 눈으로 보기 시작했다고. 어쩌면 자신에게 개인적인 관심을 갖게 된 것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의 깊은 시선이 느껴질 때마다 그녀의 심장은 저도 모르게 내려앉았다. 그의 서투른 관심은 상처 입은 그녀의 마음에 작은 희망의 불씨를 지폈다. 그녀는 그가 자신을 왜 곁에 두었는지, 그의 진짜 목적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 채 위험한 기대감을 키워나가고 있었다. 지욱은 이런 교착 상태를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다. 의심과 가설만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그에게는 증거가 빼도 박도 못할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다. 진실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 DNA 검사뿐이었다. 하지만 그것은 선을 넘는 행위였다. 그녀의 신뢰를 배신하고 그녀의 가장 사적인 영역을 몰래 침범하는 것이었다. 그는 며칠 밤낮을 고뇌했다. 복수를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던 과거의 그라면 망설이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이수연이라는 존재는 그의 가장 단단했던 신념을 뿌리부터 흔들고 있었다. 그녀를 알아갈수록 그녀를 이용한다는 선택지는 점점 더 불가능하게 느껴졌다. 그러나 진실을 외면할 수도 없었다. 그녀가 누구인지 모르는 채로 이 불안한 관계를 지속할 수는 없었다. 그는 결국 결단을 내렸다. 진실을 알아야만 했다. 그 진실이 그를 어디로 이끌고 가든 그는 마주해야만 했다. 이제 남은 것은 어떻게 그녀의 DNA 샘플을 아무도 모르게 손에 넣느냐 하는 문제였다. 범죄자가 된 듯한 기분에 그는 쓴웃음을 지었다. 기회는 의외로 평범한 순간에 찾아왔다. 저녁 식사를 준비하던 수연이 과도를 다루다 실수로 손가락을 깊게 베었다. 악짧은 비명과 함께 선홍색 피가 방울져 떨어졌다. 서재에서 서류를 보고 있던 지욱은 그 소리에 놀라 뛰쳐나왔다. 그는 피를 흘리고 있는 그녀의 손을 보고 자신도 모르게 얼굴을 굳혔다. 그는 망설임 없이 그녀의 손을 잡아챘고 흐르는 물에 상처를 씻어냈다. 그리고 구급상자를 가져와 서툰 솜씨로 상처를 소독하고 밴드를 붙여주었다. 그의 손길은 조심스러웠고 그의 미간에는 걱정이 어려 있었다. 고맙습니다. 수연은 얼굴을 붉히며 말했다. 자신의 피보다 그의 갑작스러운 친절과 가까워진 거리에 심장이 더 요동치고 있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그녀가 떨어뜨린 피가 묻은 휴지를 집어들었다. 그리고는 휴지통에 버리는 척하며 아무도 모르게 그것을 자신의 주머니에 깊숙이 넣었다. 차가운 이성과 뜨거운 감정이 뒤섞인 채 그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날 밤 지욱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의 손에는 작은 증거물 봉투가 들려 있었다. 그 안에는 이수연의 피가 묻은 휴지 조각이 담겨 있었다. 그는 이미 국내 최고의 유전자 감식 연구소에 연락을 마친 상태였다. 절대적인 보안을 약속받았다. 이제 이 봉투를 전달하기만 하면 며칠 안에 모든 진실이 밝혀질 것이다. 그는 창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았다. 복수를 위해 살아온 냉혹한 승부사의 얼굴이 아니었다. 사랑하게 될지도 모르는 여인을 배신하고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으려는 한 남자의 고뇌에 찬 얼굴이 거기에 있었다.
그는 눈을 감았다.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그의 삶은, 그리고 그녀의 삶은 이전과 결코 같을 수 없을 것이다. 그는 마지막 망설임을 떨쳐내듯 눈을 뜨고 김 실장을 호출했다. 진실을 향한 위험한 도박의 주사위는 마침내 던져졌다. 유전자 감식 결과를 기다리는 며칠은 강지욱에게 지옥과도 같은 시간이었다. 그는 마치 사형 선고를 기다리는 사형수처럼 매 순간 피가 마르는 듯한 기분을 느꼈다. 회사에서는 초인적인 집중력으로 평소와 다름없이 업무를 처리했지만 아무도 없는 사무실에 홀로 남게 되면 지독한 불안감이 그를 엄습했다. 그는 밤늦게 펜트하우스로 돌아가 이수연과 마주하는 것이 두려웠다. 그녀의 맑은 눈동자를 볼 때마다, 그녀의 소박한 친절을 마주할 때마다 죄책감이 그의 목을 졸랐다. 그녀는 아무것도 모른 채 자신을 구해준 은인이라 믿는 남자가 자신의 등 뒤에서 어떤 끔찍한 일을 꾸미고 있는지 상상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다. 수연은 그의 날카로운 예민함을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 탓으로 여겼다. 그녀는 그를 위해 영양이 풍부한 식사를 준비하고 그가 편히 쉴 수 있도록 집안을 더욱 세심하게 돌보았다. 그녀의 따뜻한 배려는 선의의 칼날이 되어 지욱의 심장을 더욱 깊숙이 찔렀다. 그는 차라리 그녀가 자신에게 차갑게 굴거나 원망해 주기를 바랐다. 운명의 전화는 그가 사무실에서 홀로 야근을 하던 늦은 밤에 걸려왔다. 발신자 번호를 확인하는 순간 그의 심장은 차갑게 가라앉았다. 유전자 감식 연구소였다. 그는 마른 침을 삼키고 떨리는 손으로 통화 버튼을 눌렀다. 수화기 너머에서는 감정이 배제된 지극히 사무적인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강지욱 대표님 맞으십니까? 의뢰하신 유전자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욱은 숨을 죽였다. 시간은 영원처럼 길게 느껴졌다. 의뢰하신 샘플과 저희가 확보한 차유진 회장 일가의 유전 정보를 대조한 결과 99.99%의 확률로 친손녀 관계가 성립함을 확인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소리가 사라졌다. 지욱은 수화기를 든 채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연구원의 목소리가 무언가 더 말하고 있었지만 그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불가능하다고 믿었던 아니 믿고 싶지 않았던 가설이 차갑고 잔인한 진실이 되어 그의 인생을 덮쳤다. 이수연은 차민서였다. 그가 평생을 걸고 파멸시키려 했던 원수의 단 하나뿐인 핏줄이었다. 전화가 끊기고 그는 힘없이 수화기를 내려놓았다. 손에서 힘이 풀린 휴대폰이 책상 위로 떨어지며 둔탁한 소리를 냈다. 그는 의자에 깊숙이 몸을 묻었다. 거대한 무력감이 온몸을 짓눌렀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은 보석처럼 화려하게 빛나고 있었지만 그의 눈에는 그저 텅 빈 빛의 무덤처럼 보일 뿐이었다. 그의 머릿속은 완벽한 혼돈 상태였다. 복수. 그의 인생을 지탱해온 단 하나의 기둥이었다. 아버지의 억울한 죽음 연인 민서연의 비극적인 죽음. 그 모든 것을 갚아주기 위해 그는 인간이기를 포기했다. 감정을 거세하고 오직 목표만을 위해 달려왔다. 그런데 이제 와서 이 무슨 운명의 장난이란 말인가. 그의 얼어붙은 심장을 유일하게 녹여주었던 단 한 사람 이수연. 그녀가 하필이면 차유진의 손녀라니. 그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가? 복수를 계속해야 하는가? 그녀를 강민호 같은 쓰레기에게 상처받고 울던 가녀린 그녀를 자신의 복수를 위한 도구로 써야 하는가? 그녀를 차유진 앞에 데려가 잠시 희망을 맛보게 한 뒤 태아그룹 전체를 무너뜨려 그녀를 다시 한번 절망의 나락으로 밀어 넣어야 하는가? 상상만으로도 역겨움이 치밀어 올랐다. 그는 그렇게 할 수 없었다. 하지만 복수를 포기할 수도 없었다. 그것은 아버지와 서연에 대한 배신이었다. 그의 삶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었다. 그는 완벽한 외통수에 걸렸다.
앞으로 나아갈 수도 뒤로 물러설 수도 없는 끔찍한 막다른 길이었다. 사랑과 증오, 구원과 파멸, 양립할 수 없는 두 개의 감정이 그의 영혼을 갈갈이 찢어놓고 있었다. 같은 시각 평창동에 위치한 고풍스러운 한옥 저택에서는 또 다른 음모가 조용히 피어오르고 있었다. 태아 호텔의 전무이사이자 차유진 회장의 조카 사위인 윤태석은 서재에서 방금 보고받은 내용을 곱씹으며 차가운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는 겉으로는 충직하고 능력 있는 경영인이었지만 그의 내면은 태아그룹을 통째로 집어삼키려는 야망으로 들끓고 있었다. 그는 지난 20년간 그림자처럼 차 회장을 보좌하며 그의 신임을 얻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했다. 그 모든 것은 언젠가 차 회장의 뒤를 이어 태하의 주인이 되기 위함이었다. 그에게 유일한 걸림돌은 단 하나 20년 전 사라진 차민서라는 유령이었다. 윤태석은 20년 전 그 사고의 진범이었다. 그는 자신의 앞길에 방해가 될 차 회장의 며느리와 손녀를 제거하기 위해 사람을 시켜 차의 브레이크에 손을 썼다. 며느리는 그 자리에서 즉사했지만 손녀의 시신은 끝내 발견되지 않았다. 그는 아이 역시 죽었을 것이라 확신했지만 차 회장이 2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몰래 아이를 찾고 있다는 사실은 늘 그의 목에 걸린 가시와 같았다. 그런데 최근 그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는 일들이 연이어 터졌다. MA 시장의 상어인 스타라이트 캐피탈의 강지욱이 태아그룹의 주식을 조용히 매집하고 있다는 사실도 신경 쓰이는 판에 그 강지욱이 20년 전에 그 교통사고 파일을 다시 들여다보고 있다는 첩보가 들어왔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강지욱이 사는 최고급 펜트하우스에 이수연이라는 정체불명의 여자가 가사 도우미로 들어갔다는 보고가 올라왔다. 그의 예리한 감각이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었다. 강지욱의 움직임과 이수연이라는 여자의 등장은 결코 우연일 리 없었다. 그는 즉시 사람을 시켜 이수연의 뒷조사를 했고 그녀가 기억 상실증에 걸린 고아라는 사실을 알아냈다. 그리고 그녀의 사진을 받아보는 순간 그는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어릴 적 보았던 차민서의 얼굴, 그리고 차 회장의 서재에 놓인 며느리의 젊은 시절 사진과 소름 끼치도록 닮아 있었다. 20년간 죽은 줄로만 알았던 유령이 그의 제국을 위협하기 위해 다시 돌아온 것이다. 그는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다고 판단했다. 차 회장이 그녀의 존재를 알게 되기 전에 강지욱이 그녀를 이용해 무언가 꾸미기 전에 싹을 잘라버려야 했다. 그의 20년 공든 탑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그는 결코 용납할 수 없었다. 그는 서랍 깊숙한 곳에 넣어두었던 대포폰을 꺼내 전원을 켰다. 그리고 단 하나의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수화기 너머로 잠든 목소리가 들려오자 그는 뱀처럼 차갑고 나직한 목소리로 명령했다. 20년 전에 마무리하지 못했던 쓰레기가 하나 나타났다. 이번에는 실수 없이 흔적도 남기지 말고 깨끗하게 치워. 전화는 짧게 끊겼다. 윤태석은 창밖의 어둠을 바라보며 잔인한 미소를 지었다. 그의 눈에는 이미 죽은 자의 그림자가 어른거리고 있었다. 이수연의 운명에 피할 수 없는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기 시작했다. 강지욱이 진실을 알게 된 후 펜트하우스의 공기는 눈에 보이지 않는 유리 파편이 떠다니는 것처럼 위태로워졌다. 그는 이수연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그녀를 이전처럼 무심하게 대할 수도 없었고 그렇다고 자신의 고뇌를 드러내거나 진실을 말할 용기도 없었다. 그는 그저 그림자처럼 그녀의 주변을 맴돌며 그녀가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비공식적으로 경호 인력을 배치하고 그녀의 모든 동선을 감시했다. 그의 이런 갑작스러운 과보호는 수연을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그의 눈빛은 전보다 깊어졌지만 그 안에 담긴 것이 애정인지 혹은 다른 무언가인지 그녀는 짐작할 수 없었다. 그녀는 그저 이 모든 것이 자신을 향한 그의 마음이 조금씩 열리고 있는 증거라고 그렇게 믿고 싶을 뿐이었다.
비극은 언제나 가장 평범한 얼굴로 찾아왔다. 그날 오후 수연은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그녀가 자랐던 보육원의 원장 수녀님이 위독하다는 소식이었다. 전화를 건 사람은 자신을 보육원의 봉사자라고 소개하며 수녀님이 마지막으로 수연의 얼굴을 보고 싶어 한다고 전했다. 수연의 세상이 무너지는 듯했다. 원장 수녀님은 그녀에게 유일한 어머니 같은 존재였다. 그녀는 당장 가봐야 한다고 생각했다. 외출 준비를 서두르는 그녀를 본 지욱은 불길한 예감에 휩싸였다. 내가 기사를 붙여주겠습니다. 하지만 수연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혼자 갈 수 있어요. 저 때문에 번거롭게 해드리고 싶지 않아요. 그녀의 완강한 태도에 지욱은 차마 그녀를 막을 수 없었다. 그녀가 보육원에 대한 깊은 애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었다. 그는 결국 그녀의 휴대폰에 몰래 설치해둔 위치 추적 앱을 켜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김 실장에게 뒤를 따르도록 지시하는 것으로 타협해야 했다. 수연이 택시를 타고 서울을 벗어나 한적한 국도로 접어들었을 때 지욱의 불안은 극에 달했다. 그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직접 보육원으로 전화를 걸었다. 수화기 너머에서는 너무나도 건강하고 평온한 원장 수녀님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무 일도 없다는 것이었다. 그 순간 지욱의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었다. 함정이었다. 그는 즉시 김 실장에게 연락했지만 이미 한 발 늦은 후였다. 김 실장의 차는 교묘한 연쇄 추돌 사고에 휘말려 길에 묶여버린 상태였다. 대표님, 죄송합니다. 놓쳤습니다. 지욱은 욕설을 내뱉으며 자리에서 뛰쳐나갔다. 그는 책상 서랍에서 차 키를 꺼내들고 주차장으로 향했다. 그의 머릿속은 오직 그녀를 구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 위치 추적 앱에 찍힌 그녀의 위치는 인적이 드문 산길을 향하고 있었다. 그는 엔진이 터져라 엑셀을 밟으며 미친 듯이 도로 위를 질주했다. 한편 수연은 택시 안에서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감지하고 있었다. 창밖의 풍경은 그녀가 알던 보육원으로 가는 길이 아니었다. 그리고 아까부터 거대한 덤프트럭 한 대가 마치 먹잇감을 노리는 맹수처럼 택시 뒤에 바짝붙어 따라오고 있었다. 그녀가 택시 기사에게 불안감을 토로하는 순간 덤프트럭이 굉음과 함께 택시의 뒷부분을 그대로 들이받았다. 앞 택시는 종이장처럼 구겨지며 도로 위를 몇 바퀴 돌다가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멈춰섰다. 수연은 충격으로 머리를 부딪혀 정신이 혼미한 상태였다. 그녀가 간신히 눈을 떴을 때 덤프트럭이 후진했다가 다시 그들을 향해 돌진해오고 있는 것이 보였다. 운전석의 남자는 마스크를 쓰고 있었지만 그 눈빛은 감정이 없는 살인자의 그것이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한 순간 지평선 너머에서 검은색 스포츠카 한 대가 포효하며 나타났다. 강지욱이었다. 그는 영화의 한 장면처럼 달려와 자신의 차로 덤프트럭의 옆면을 그대로 들이받았다. 두 차가 충돌하며 쇳덩이가 찢어지는 굉음이 울려 퍼졌다. 덤프트럭의 돌진이 잠시 멈춘 틈을 타 지욱은 망가진 자신의 차에서 뛰쳐나왔다. 그는 곧장 택시로 달려가 문을 부서져라 잡아뜯었다. 이수연 정신 차려. 그의 외침에 수연은 간신히 의식을 붙잡았다. 덤프트럭이 다시 시동을 걸고 그들을 향해 마지막 돌진을 준비하고 있었다. 지욱은 그녀의 안전벨트를 끊어내고 그녀를 차 밖으로 끌어냈다. 그가 그녀를 품에 안고 도로 옆 비탈길로 몸을 날리는 순간 덤프트럭이 택시를 완전히 으스러뜨리며 가드레일을 뚫고 절벽 아래로 추락했다. 폭발음과 함께 검은 연기가 피어올랐다. 모든 것이 끝난 후 수연은 지욱의 품 안에서 떨고 있었다. 그녀는 괜찮았지만 지욱은 움직이지 않았다. 대표님. 그녀가 고개를 들었을 때 그의 옆구리와 어깨가 피로 붉게 물들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녀를 보호하기 위해 몸을 날리는 순간
튕겨나온 파편에 깊숙이 베인 것이었다. 그는 그녀를 보며 희미하게 미소 짓더니 이내 의식을 잃고 그녀의 어깨 위로 쓰러졌다. 안 돼요. 정신 차려요. 제발. 수연의 절규가 적막한 산길에 울려 퍼졌다. 병원 복도는 소독약 냄새로 가득했다. 수연은 수술실 램프만 멍하니 바라보며 몇 시간이 흘렀는지도 알지 못했다. 그녀의 옷은 그의 피로 얼룩져 있었다. 자신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망설임 없이 몸을 던졌던 그의 모습이 눈앞에서 떠나지 않았다. 두려웠다. 이대로 그를 잃게 될까봐, 그에게 고맙다는 말 한마디 제대로 전하지 못할까 미칠 듯이 두려웠다. 수술이 끝나고 그가 병실로 옮겨졌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과다출혈로 인해 며칠은 경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의사의 말이 있었다. 수연은 그의 침대 옆을 떠나지 않고 밤새 그의 곁을 지켰다. 창백한 얼굴로 잠든 그의 모습을 보며 그녀는 비로소 자신의 마음을 깨달았다. 동정심이나 고마움이 아니었다. 그녀는 이 남자를 차갑고 무뚝뚝하지만 누구보다 따뜻한 마음을 가진 이 남자를 사랑하고 있었다. 새벽녘이 되어서야 지욱이 희미하게 눈을 떴다. 그가 가장 먼저 찾은 것은 그녀였다. 그는 링거를 꽂지 않은 손을 힘겹게 들어 그녀의 뺨을 어루만졌다. 괜찮아. 그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지만 그 안에는 오직 그녀를 향한 걱정만이 가득했다. 그 순간 수연의 눈에서 참아왔던 눈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졌다. 바보, 왜 그랬어요? 왜 그렇게 무모했어요? 그녀는 그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아이처럼 울었다. 지욱은 그런 그녀를 가만히 안아주었다.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 돌아온 두 사람에게는 더 이상 어떤 말도 필요 없었다. 그들의 감정은 이미 서로에게 가닿아 있었다. 지욱이 천천히 그녀의 얼굴을 들어 올리고 젖은 눈물 위로 부드럽게 입을 맞췄다. 그것은 절박하고 애틋하고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는 간절한 입맞춤이었다. 한참의 시간이 흐른 뒤 진통제 기운의 지욱이 다시 얕은 잠에 빠져들었다. 수연은 그의 얼굴을 확인하고 잠시 물이라도 마시기 위해 조용히 병실을 나섰다. 그때 병실 문틈으로 김 실장과 의사가 나누는 작은 목소리가 새어나왔다. 그녀는 무심코 들으려던 것이 아니었지만 그들의 대화 내용은 그녀의 발걸음을 그 자리에 얼어붙게 만들었다. 윤태석 전무짓이 확실합니다. 이제 그들도 패를 드러냈으니 우리도 태아그룹에 대한 공격 계획을 서둘러야 합니다. 김 실장의 목소리였다. 의사가 걱정스럽게 말했다. 하지만 대표님은 절대 안정이 필요합니다. 그러자 김 실장은 단호하게 대답했다. 대표님은 쉬지 않으실 겁니다. 특히 이수연 씨가 태아에 사라진 상속녀라는 사실이 모든 것의 판도를 바꾸었으니까요. 태아그룹 상속녀 그녀의 정체. 수연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손에 들고 있던 물컵이 바닥으로 떨어지며 날카로운 소리와 함께 산산조각 났다. 그녀가 방금 확인했던 사랑, 그녀를 구원해 주었던 남자의 모든 것이 거대한 거짓말일지도 모른다는 끔찍한 의심이 독처럼 그녀의 심장 속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했다. 바닥에 부서진 유리 조각처럼 이수연의 세상도 산산조각 났다. 김 실장과 의사의 대화는 날카로운 파편이 되어 그녀의 뇌리에 밝혔다. 태아그룹, 상속녀, 그녀의 정체. 아무런 맥락 없이 던져진 단어들이었지만 그것들이 자신의 운명을 관통하는 거대한 진실의 일부임을 직감적으로 깨달았다. 지난 몇 달간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비 오는 밤의 우연한 만남, 아무런 조건 없이 제공된 안식처 전 남편에게서 그녀를 지켜주었던 그의 단호함, 그리고 목숨을 걸고 그녀를 구해낸 그의 희생까지, 이 모든 것이 거대한 연극의 일부였단 말인가. 그녀가 태아에 사라진 상속녀였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었단 말인가.
그녀가 방금 확인했던 심장이 터질 것 같았던 그의 사랑마저도 결국은 잘 짜인 각본의 일부였을까. 끔찍한 배신감이 독사의 이빨처럼 그녀의 심장을 파고들었다. 그녀는 비틀거리며 병실로 돌아왔다. 아직 얕은 잠에 빠져 있는 강지욱의 얼굴이 보였다. 상처 때문에 창백했지만 평온해 보이는 얼굴. 그녀는 그 얼굴을 보며 울어야 할지 소리치며 저주를 퍼부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그녀가 사랑에 빠진 남자는 대체 누구인가? 그녀를 구해준 천사인가 아니면 그녀의 인생을 이용하려는 악마인가? 지욱은 그녀의 시선을 느꼈는지 천천히 눈을 떴다. 그는 그녀의 새하얗게 질린 얼굴과 텅 빈 눈동자를 보고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직감했다. 수연 씨, 무슨 일 있어요? 어디 아파요?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지금의 수연에게는 그 걱정마저도 가식으로 느껴졌다. 그녀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그녀는 참지 못하고 심장을 짓누르고 있던 질문을 던져버렸다. 태아그룹이 뭐죠? 그 한마디에 병실의 공기가 순간 얼어붙었다. 지욱의 눈동자가 세차게 흔들렸다. 그는 그녀가 무언가 들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최악의 상황이었다. 그는 아직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그는 어떻게든 상황을 수습하려 했었다. 수연 씨, 지금은 그런 얘기할 때가 아니에요. 우선 안정을. 제가 누구냐고 물었어요. 수연이 그의 말을 잘랐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결코 물러서지 않겠다는 단호함이 서려 있었다. 지욱은 더 이상 피할 수 없음을 깨달았다. 그는 침대에서 힘겹게 상체를 일으켰다. 옆구리의 상처에서 찢어지는 듯한 고통이 느껴졌지만 심장이 아픈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가장 무거운 진실의 첫 번째 조각을 꺼내 놓았다. 당신 이름은 이수연이 아니에요. 당신의 진짜 이름은 차민서, 태아그룹 차유진 회장의 유일한 손녀입니다. 진실은 천둥처럼 그녀의 머리를 내리쳤다. 차민서, 태아그룹, 그녀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다. 나는 누구지? 내가 알던 내 인생은 전부 거짓이었나?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입술만 달싹였다. 지욱은 그녀의 충격을 예상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말을 이어가야 했다. 그는 이 상황을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끌어야만 했다. 그는 의도적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숨겼다. 자신의 복수 계획을. 최근에 우연히 당신의 정체를 알게 됐습니다. 당신을 공격했던 자들은 당신이 가족을 찾는 것을 막으려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당신을 보호하려고 했던 겁니다. 내가 한 모든 일은 당신을 지키기 위해서였어요. 그는 필사적으로 호소했다. 그의 말은 반은 진실이었고 반은 거짓이었다. 그는 그녀를 지키고 싶었다. 하지만 그 시작은 복수를 위한 계산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그 미묘한 차이가 그들의 관계를 갈라놓는 거대한 균열이었다. 그의 말이 끝나자 수연은 허탈하게 웃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작은 흐느낌 같던 것이 이내 걷잡을 수 없는 절망적인 웃음으로 변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다. 지키기 위해서 그녀가 되물었다. 그럼 처음부터 알고 있었군요. 내가 누구인지, 당신이 비 오는 밤에 나를 구해준 것도 갈 곳 없는 나를, 당신 집에 들인 것도 전부 내가 태아그룹 상속녀였기 때문이었나요? 아니야, 그건 모든 게 계획이었군요. 내 동정심을 사고 내 신뢰를 얻어서 나를 당신 계획의 장기말로 쓰려고 방금 전의 키스도, 그 키스마저도 계획의 일부였나요? 그녀의 비명 같은 절규가 그의 심장을 난도질했다. 아니라고 했잖아. 지욱이 참지 못하고 소리쳤다. 상처의 고통으로 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당신을 향한 내 감정은 단 한순간도 거짓인 적이 없었어. 당신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고 내가 얼마나 혼란스러웠는지. 당신은 상상도 못해 그는 진심을 다해 외쳤다. 하지만 이미 신뢰를 잃어버린 그녀에게는 그 어떤 말도 변명으로 들릴 뿐이었다. 그녀의 세상은 이미 무너져 내렸다. 유일하게 믿었던 사람마저 자신을 기만했다는 사실은 그녀의 마지막 남은 희망마저 잿더미로 만들었다. 그녀는 그를 증오해야 마땅했다. 하지만 그를 바라보는 자신의 마음이 여전히 아프다는 사실이 그녀를 더욱 비참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더 이상 이곳에 머물 수 없었다. 그의 곁은 더 이상 그녀의 안식처가 아니었다. 그녀는 이 모든 진실을 거짓으로 둘러싸이지 않은 진짜 자신을 스스로의 힘으로 찾아야만 했다. 격렬한 감정의 소모와 부상의 여파로 지욱은 결국 다시 정신을 잃고 말았다. 의사와 간호사가 달려와 그의 상태를 살피는 동안 수연은 조용히 결심을 굳혔다. 그녀는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지욱이 사주었던 몇 벌의 옷 중 가장 평범한 것으로 갈아입었다. 그리고 침대 옆 협탁에 작은 메모지 한 장을 남겼다. 그 위에는 단 한 줄의 문장만이 적혀 있었다. 저를 찾지 마세요. 제 자신은 제가 찾겠습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잠든 그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뺨 위로 뜨거운 눈물 한 방울이 떨어졌다. 그녀는 조용히 병실 문을 열고 미련 없이 뒤돌아섰다. 그녀의 발걸음은 더 이상 과거의 이수연처럼 비틀거리지 않았다. 이제 그녀는 차민서로서의 첫걸음을 내딛고 있었다. 그녀의 목적지는 단 한 곳. 모든 비극의 시작점이자 그녀가 찾아야 할 진실이 있는 곳. 태아그룹의 심장부였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구원받기를 기다리는 연약한 여인이 아니었다. 스스로 사자굴로 걸어 들어가는 고독한 투사가 되어 있었다. 태아그룹의 본사 건물은 거대한 강철과 유리의 성체처럼 서울의 중심부에 우뚝 솟아 있었다. 이수연 아니 이제는 차민서로서의 자신을 찾아야 하는 여자는 그 압도적인 건물 앞에서 잠시 숨을 골랐다. 두려움이 없었다면 거짓말일 것이다. 하지만 자신을 둘러싼 모든 거짓과 음모의 중심부로 걸어 들어가지 않으면 그녀는 평생 이수연이라는 유령과 차민서라는 이름 사이에서 길을 잃을 것만 같았다. 그녀는 더 이상 도망치거나 숨지 않았다. 그녀는 로비로 들어가 침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비서실의 차유진 회장과의 면담을 요청했다. 차민서 양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전해 주십시오. 그녀의 당돌한 태도에 비서들은 당황했지만 차민서라는 이름이 가진 무게는 그들이 그녀를 무시할 수 없게 만들었다. 잠시 후 그녀는 건물의 가장 높은 곳, 모든 것을 발 아래에 둔 제왕의 공간인 회장실로 안내되었다. 그곳에는 사진으로만 보았던 세월의 흐름과 냉혹한 권위가 아로 새겨진 얼굴에 놓인 차유진 회장이 앉아 있었다. 그의 눈은 마치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 날카로웠다. 네가 내 손녀에 대해 안다는 게냐? 그의 목소리는 메마르고 차가웠다. 민서는 떨리는 마음을 다잡고 지난 20년간의 자신의 삶을 기억을 잃고 보육원에서 자라난 이야기를 담담하게 풀어놓았다. 하지만 차유진의 표정에는 변화가 없었다. 그는 돈을 노리고 접근하는 사기꾼들을 수없이 겪어온 사람이었다. 증거는 있느냐? 민서는 말없이 자신의 왼쪽 앞머리를 들어 올렸다. 그리고 어릴 적 사고로 생긴 이제는 아주 희미해진 흉터를 보여주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녀는 매일 밤 꿈속에서 자신을 괴롭히던 이미지를 이야기했다. 아주 하얀 눈이 세상을 전부 덮을 것처럼 내리던 날이었어요. 그리고 쇠가 찢어지는 소리와 엄마의 비명소리를 들었어요. 그 순간 철옹성 같던 차유진의 눈동자가 처음으로 격렬하게 흔들렸다. 그날은 20년 만에 기록적인 폭설이 내린 날이었고 그 묘사는 사고의 생존자가 아니라면
결코 알 수 없는 것이었다. 노인의 눈에 수십 년간 억눌러 왔던 슬픔과 희망이 동시에 떠올랐다. 바로 그때 회장실 문이 거칠게 열리고 윤태석 전무가 다급한 얼굴로 들어왔다.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평창동 자택에 침입자가 들어 경보가 울렸습니다. 차유진은 혼란에 빠졌다. 윤태석은 걱정하는 척하며 그를 부축했다. 제가 모시겠습니다. 그리고 이 아가씨도 신원이 확인될 때까지 안전한 곳에 함께 있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의 제안은 너무나도 그럴듯했기에 손녀를 찾았을지도 모른다는 충격에 빠진 노인은 의심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윤태석의 눈에 스쳐 지나가는 차가운 미소를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평창동 자택은 그의 마지막 무대였다. 그곳에 도착하자 그들을 맞이한 것은 윤태석의 개인 경호원들이었다. 집의 모든 문이 안에서 잠기고 외부와의 통신이 두절되었다. 그제야 차유진과 민서는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깨달았다. 방금 전까지 충직한 조카 사위였던 윤태석의 얼굴에서 가면이 벗겨져 내렸다. 그의 얼굴에는 탐욕과 광기로 가득 찬 잔인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20년이나 걸릴 줄은 몰랐는데 드디어 이날이 오는군요, 회장님. 차유진이 분노로 소리쳤다. 내 놈이 감히. 윤태석은 광기 어린 웃음을 터뜨렸다. 감히 제가 지난 20년간 회장님의 개처럼 일하며 이 순간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굴러먹던지도 모르는 계집애 하나가 나타나 제 모든 것을 망치려 해. 그는 민서에게 다가가 턱을 거칠게 잡아챘다. 내 어미처럼 시끄럽게 굴다 죽고 싶지 않으면 조용히 있는 게 좋을 거다. 20년 전 내 어미가 탔던 차의 브레이크를 고장 낸 게 바로 나였거든. 모든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이었다. 민서는 온몸이 얼어붙는 듯한 충격에 휩싸였다. 자신의 가족을 죽인 원수가 바로 눈앞에 있었다. 윤태석은 마치 연극배우처럼 자신의 모든 악행을 떠벌렸다. 그는 유령처럼 나타난 상속녀가 정신적 충격으로 할아버지를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위장할 계획이었다. 모든 비극의 마무리를 짓고 태아의 새로운 주인이 될 순간이었다. 이제 작별 인사를 하시죠. 그가 경호원들에게 눈짓을 보내는 순간 서재의 모든 스크린이 일제히 켜졌다. 그리고 그 화면에 나타난 것은 강지욱의 얼굴이었다. 그는 병원복 위에 코트를 걸친 초췌한 모습이었지만 그의 눈은 그 어느 때보다도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렇게는 안 될 거다, 윤태석. 화면 속에 지욱이 말하자 스크린에는 윤태석이 살인, 청부업자와 접촉하는 영상 20년 전. 사고 현장의 증거를 조작하도록 지시하는 녹취 파일 등 그가 모아온 모든 증거 자료가 재생되기 시작했다. 윤태석의 얼굴이 경악으로 물들었다. 바로 그때 저택의 유리창이 깨지며 무장한 경찰 특공대가 들이닥쳤다. 그리고 강지욱이 부상당한 몸을 이끌고 직접 현장에 나타났다. 그는 민서의 앞을 막아서며 윤태석과 마주섰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한 윤태석은 마지막 발악으로 민서를 인질로 잡으려 했다. 하지만 지욱이 그 앞을 막아섰다. 윤태석이 휘두른 흉기에 지욱의 팔이 깊게 베었지만 그는 신음소리 한 번 내지 않고 윤태석을 제압했다. 결국 윤태석과 그의 수하들은 모두 현장에서 체포되었다. 혼란의 폭풍이 휩쓸고 지나간 것일. 민서는 이 모든 비현실적인 상황 속에서 망연자실하게 서 있었다. 그때 지욱이 그녀와 차유진 회장 앞에 섰다. 그는 더 이상 아무것도 숨기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다. 태아그룹과 차유진 회장 때문에 아버지가 어떻게 죽었는지, 연인이었던 서연을 어떻게 잃었는지, 그리고 자신이 태아그룹에 복수하기 위해 어떤 계획을 세웠는지, 그는 민서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처음에는 당신을 이용할 생각이었습니다. 당신을 이용해서
차유진 회장을 무너뜨릴 가장 강력한 무기로 쓰려고 했습니다. 그의 고백에 민서의 심장이 다시 한번 조각나는 듯했다. 하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당신을 알아갈수록, 당신을 사랑하게 될수록 내 복수 따위는 아무래도 좋아졌습니다. 오늘 내가 여기에 온 것은 태아를 무너뜨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을 구하기 위해서입니다. 내 모든 것을 걸고 모든 비밀이 밝혀졌다. 민서는 자신의 할아버지가 한 가정을 파괴한 원수이며 자신이 사랑한 남자는 그 피해자의 아들이라는 잔인한 진실과 마주해야 했다. 그때였다. 이 모든 충격적인 사실을 연이어 감당해야 했던 차유진 회장이 가슴을 부여잡으며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다. 급성 심근경색이었다. 할아버지 민서의 비명이 울려 퍼졌다. 구급대원들이 달려와 차 회장과 과다출혈로 정신을 잃어가는 지욱을 들것에 실어 날랐다. 사이렌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지는 가운데 민서는 텅 빈 저택에 홀로 서 있었다. 그녀는 마침내 모든 진실을 찾았다. 하지만 그 진실은 그녀의 가족과 그녀의 사랑, 그녀의 세상 모든 것을 파괴해버렸다. 시간은 모든 상처를 아물게 하지는 못하지만 가장 격렬했던 고통의 기억 위로 굳은 살이 박이게는 했다. 그날의 피비린내 나는 폭풍이 휩쓸고 지나간 지 6개월이 흘렀다. 세상은 빠르게 변했다. 윤태석은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차유진 회장은 목숨은 건졌지만 뇌졸중 후유증으로 몸의 절반을 쓰지 못하고 말도 제대로 할 수 없게 되었다. 그는 모든 경영권을 내려놓고 병원에서 남은 생을 보내게 되었다. 그의 눈에는 뒤늦은 후회와 손녀에 대한 미안함이 언제나 가득했다. 태하그룹은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극적인 경영권 승계를 겪었다. 하루아침에 나타난 진짜 상속녀 차민서. 세상은 그녀의 등장을 흥미롭게 지켜봤다. 모두가 그녀가 이 거대한 제국을 감당하지 못하고 무너질 것이라 예상했다. 하지만 그녀는 모두의 예상을 뒤엎었다. 이수연으로서 살았던 고통의 시간은 그녀를 연약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강철처럼 단련시켰다. 그녀는 놀라운 속도로 그룹의 현안을 파악했고 윤태석이 남긴 부패의 고리를 과감하게 잘라냈다. 때로는 냉혹한 결단을 내렸고 때로는 과거의 온기를 잊지 않은 따뜻한 리더십을 보였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이수연이 아니었다. 슬픔을 아는 강인한 리더 차민서 회장이었다. 그리고 강지욱. 그는 상처가 아물자마자 홀연히 사라졌다. 그는 스타라이트 캐피탈이 보유한 태아그룹 관련 지분을 모두 매각하며 사실상 복수의 종결을 선언했다. 금융계는 그의 갑작스러운 퇴장에 의아해했지만 그는 어떤 인터뷰에도 응하지 않고 대중의 시선에서 자신을 지웠다. 그는 민서에게 그 어떤 연락도 하지 않았다. 두 사람은 마치 거대한 은하의 양끝에 있는 별처럼 서로의 존재를 느끼면서도 결코 만나지 못했다. 민서는 매일같이 산더미처럼 쌓인 서류와 씨름하며 태아를 정상 궤도에 올려놓기 위해 분투했다. 그녀는 할아버지의 과오를 바로잡고 싶었다. 그녀는 태아그룹을 더 이상 다른 이의 피눈물 위에 세워진 제국이 아닌 모두를 위한 기업으로 만들고 싶었다. 그것이 강지욱의 아버지와 그의 가족에게 속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밤이 되어 거대한 회장실에 홀로 남게 되면 그녀는 어김없이 그를 떠올렸다. 자신을 구하기 위해 피를 흘렸던 남자. 자신을 사랑한다고 말했던 남자. 하지만 동시에 자신의 할아버지 때문에 모든 것을 잃은 남자. 그들의 관계는 비극이라는 이름의 붉은 실로 묶여 있었다. 그녀는 그에게 다가갈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다. 그의 삶에 나타나는 것 자체가 그의 아물지 않은 상처를 다시 헤집는 잔인한 행위일 것이라고 여겼다. 강지욱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는 평생을 지탱해온 복수라는 목표를 잃고 텅 빈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증오는 사라졌지만 그 자리에 남은 것은 깊은 공허함과 그녀에 대한 그리움뿐이었다. 그는 그녀가 새로운 삶을 살기를 바랐다. 자신의 존재가 그녀의 발목을 잡는 족쇄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그는 그녀를 사랑했기에 그녀를 놓아주어야 한다고 믿었다. 하지만 운명은 그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았다. 어느 날 민서는 할아버지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낡은 금고 안에서 오래된 편지 한 통을 발견했다. 그것은 할아버지가 쓰러지기 얼마 전 강지욱의 아버지인 고 강진혁 박사에게 보내려다 붙이지 못한 편지였다. 거기에는 뒤늦은 참회와 용서를 구하는 절절한 내용이 담겨 있었다. 내가 틀렸네. 나의 탐욕이 자네 같은 천재를 그리고 나 자신을 파멸시켰네. 하늘에서라도 부디 용서해 주게. 민서는 그 편지를 읽고 한참을 울었다. 그리고 결심했다.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 뒤에 숨어 있지 않겠다고. 그녀는 직접 강지욱을 찾아가기로 했다. 수소문 끝에 그녀는 그가 강원도의 작은 바닷가 마을에서 조용히 지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녀가 그곳에 도착했을 때 그는 작은 어촌의 방파제에 앉아 멍하니 수평선을 바라보고 있었다. 화려했던 CEO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깊은 상실감에 잠긴 한 남자의 뒷모습만이 남아 있었다. 그녀가 조용히 그의 옆에 섰을 때 그는 마치 처음부터 그녀가 올 것을 알고 있었다는 듯 놀라지 않고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6개월 만에 마주한 두 사람의 눈빛이 허공에서 복잡하게 얽혔다. 잘 지냈어요. 먼저 침묵을 깬 것은 민서였다. 당신은 그래 보이네요, 회장님. 지욱의 목소리는 조금 잠겨 있었다. 그의 대답은 쌀쌀했지만 그녀를 바라보는 그의 눈빛은 애틋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민서는 그의 옆에 조심스럽게 앉았다. 이것 때문에 왔어요. 그녀는 할아버지의 편지를 그에게 건넸다. 지욱은 말없이 편지를 읽어 내려갔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수십 년간 그의 가슴을 짓눌러온 응어리가 그 편지 한 장에 눈 녹듯 스르르 풀려 내리는 것 같았다. 하지만 그것이 그들 사이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음을 의미하지는 않았다. 이제 와서 이런다고 뭐가 달라지죠? 그가 씁쓸하게 말했다. 우리 사이에는 너무 많은 피가 흘렀어요. 민서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알아요. 우리 과거는 절대 지워지지 않겠죠. 당신 가족에게 우리 할아버지가 저지른 죄는 내가 평생 짊어지고 가야 할 빚이에요. 어쩌면 우린 평생 서로를 보며 아파해야 할지도 몰라요. 그녀의 목소리는 어느 때보다 단단했다. 하지만 당신 없이 사는 건 나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벌이에요. 나는 당신이 필요해요, 강지욱 씨. 그녀의 솔직한 고백에 지욱의 마지막 방어선이 무너져 내렸다. 그는 평생을 미워했고 또 평생을 그리워했다. 복수가 끝난 그의 삶에 남은 유일한 의미는 바로 그녀였다. 나의 복수는 끝났습니다. 내 과거도 이제 끝났어요. 그가 그녀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다. 내게 남은 유일한 욕심이 있다면 그건 당신입니다. 차민서 씨. 두 사람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들은 그저 서로의 손을 잡고 오랜 시간 동안 함께 바다를 바라보았다. 화해는 거창한 말이 아니었다. 그저 서로의 상처를 인정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하겠다는 조용한 약속이었다. 몇 달 후 태아그룹의 회장실, 차민서는 창가에 서서 분주하게 움직이는 도시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녀의 옆에는 어느새 익숙한 정장 차림으로 돌아온 강지욱이 서 있었다. 그는 스타라이트 캐피탈을 정리하고 태아그룹의 고문으로 그녀의 곁에서 그녀를 돕고 있었다. 그들의 사랑은 동화처럼 마냥 행복하지 않았다. 때로는 서로의 얼굴에서 과거의 비극을 떠올리며 아파했고 세상의 따가운 시선을 견뎌야 했다.
하지만 그들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들은 서로의 상처를 보듬으며 잿더미 위에서 새로운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고 있었다. 지욱이 조용히 민서의 손 위로 자신의 손을 겹쳤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 미소에는 과거의 슬픔과 현재의 고단함,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열어갈 미래에 대한 조용한 희망이 모두 담겨 있었다. 그들의 사랑은 비극 위에서 피어났기에 더욱 애틋하고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다.